1970년대 중반, 북한은 수백 척의 함정으로 해양 전투력을 강화했다. 당시 발빠르게 유도탄 고속정까지 도입하며 북한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절대적인 함정 세력의 열세. NLL뿐 아니라 삼면의 바다가 모두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 두 달에 한 척씩 고속정을 건조했던 열정의 시간. 무려 105척의 양산을 통해 막강한 연안 해군력을 확립한 참수리급 고속정. 독자적 초계함과 호위함 개발의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함정 독립 시대를 20년 이상 앞당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나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해의 수호신 PKM 고속정 참수리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1960년대 해군 공창 근무를 시작으로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함정 건조와 조선업 발전에 기여해 오신 한국 선박기술의 이채우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우입니다. 참수리호를 비롯해 해군에서 다양한 함정의 설계와 건조에 참여하시고 조함병과장과 해군 조함단 부단장을 역임하신 심희섭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희섭입니다. PK 고속정에서 구축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함정을 지휘하시면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비롯해 많은 해양작전에 기여해 오신 김달윤 제독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달윤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수리호를 비롯해 다양한 함정을 지휘하시면서 동해와 서해의 최전선에서 해양 안보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함정 운영과 해양 전투력 전문가이신 배형수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형수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PKM 고속정 참수리호의 이제 건조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심 제독님, 이제 1976년 12월에 이제 기본 설계가 이게 마무리가 되고요. 78년도 6월까지 이제 총 3척을 이제 건조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기에 만들어진 3척은 시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라고 하는데요. 1차 세척. 그래서 이 1차가 대한조선공사에서 세척을 시제정격으로 건조되는데, 실제로는 시제정을 건조한 후에 시험평가를 거치고 또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사실은 세척의 시제정 건조 중에 2차 20척이 건조에 들어갑니다. 이를 보면은 엄밀하게는 1차 세척이 시제정이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실제 이를 보게 되면은 1, 2차 PKM 이 별도의 함정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선형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외형에는 차이가 많은데요. 2차선은 1차 시제정보다는 PSMM을 참조해가지고 외부 선형이 얼핏 보게 되면은 PSMM하고 유사합니다.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도함, 즉 시제정 세척은 PK에 이어서 엄도재 제독님이 주관해서 그 일을 하셨고 개발을 하셨고, 2차 개량형은 PSMM 기술 감독관을 하신 신동백 대령님이 주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2차선의 그 양산에서 이렇게 되지 2차선의 양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차선 또 5차선 13차까지 그 건조가 이어지는데요. 한 번홀은 216번부터 375번까지 100여 척의 그 PKM이 건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시제정은 잊어버리고 마치 그 많은 분들이 2차 개량형부터 PKM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PKM 중에서 한 번 200단위에는 271하고 272가 바로 어로지도선에다가 엑소셋 미사일을 탑재한 그 유도탄 고속정입니다. 제가 그 고려 타코마에서 이 2차 개량형 사업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KM은 말씀드렸듯이 PK를 페어런트십으로 한 것이라고 앞에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장도 PK와 같고 엔진도 그 같은 시리즈로 16기통, 그 다음에 PKM은 20기통으로 그 바뀐 겁니다. 시제정격인 이 세 척은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PK를 크게 그 사이징한 것으로 외형이 아주 또 PK하고 유사합니다. 이 세 척이 바로 PKM 212, 213, 215정입니다. 예. 아까는 216부터 2차 이제 개량이 시작됐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 한 번을 보게 되면 211이 없거든요. 211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21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211이 미 해군에서 고속종의 그 시험선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1975년 8월에 군원으로 임대해준 그 100톤급 100피트 길이의 그 40나트짜리 C픽이라는 그 고속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C픽이 211입니다. 이 C픽이라는 함정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함정은 그 C픽이라는 것은 코스탈 패트롤 인터딕션 크라프트의 그 약자로 연안 감시정 정도 되겠네요. 이 C픽은 고속정의 내파성 등 해상 환경에 대한 각종 그 성능 시험을 위해서 프로토타입으로 미국의 TBC에서 개발한 함정입니다. 이것을 고속정이 필요한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라고 임대해 줬습니다. 사실 TBC의 그 미국의 비즈니스적인 그런 목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C픽을 FMS 차관으로 한국에 그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군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해군은 오히려 국내 독자 개발로 PKM을 개발 건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원자재가 C픽 그 건조를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부산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PSMM하고 비슷한데요. PSMM에서 미 해군에서 PG-96이라는 그 건보트를 이 함정을 우리한테 임대를 해주죠. 그리고 한번 써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PSMM 8척을 미국으로부터 미국에 건조를 하거나 또는 기술도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처럼 이 C픽을 임대해주고 운영해 보면은 미국의 TBC에서 건조할 것이라는 미국이 판단했을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PKM을 국내 독자 설계를 건조했다는 것은 사실 과정에서 고난의 그 역사가 있을지라도 함정의 그 자주 국방을 20년 이상을 앞당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속도와 이제 전투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고속정인 것만큼요. 이 건조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전무님, 이 건조 과정이 좀 어떤 어려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 조타실 전면 부분이 이게 수직으로 안 되고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다 보니까 이 햇볕이 이게 창문으로 들어와서 조타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창문 위쪽을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하면서 이 위에다가 그 짧은 처마 모양 이렇게 체양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의 마력이 엄청 높다 보니까 그 엄청난 양의 공기가 공급돼야 제출력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흡입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또 배 속력이 원체 빠르다 보니까 그 활주형이 돼서 그 함정의 밑바닥에서 해수가 올라와서 엔진을 냉각시켜야 되는데 그 물이 잘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 주걱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붙여서 물이 잘 올라오도록 또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고속정은 이제 선체 자체가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일반 상선에서 쓰는 철판보다 약 40% 정도 강도가 높은 그 하이텐이라고 하는 그 고장력 강판이 있습니다. 하이텐사일 스트렝스 스틸 플레이트라고. 그래서 이 철판을 사용하면 선체 중량을 약 40% 정도 가볍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조타실 전체 이 갑판실을 하는데 이 구조를 그 선박용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면 또 중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체는 철판이고 위에 갑판실은 그 알루미늄 철판이다 보니까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한강 철교에 이렇게 보시면 그 리베트 공법이 있는데 리베트로 처음에 하다가 미국에서 그 위에 쪽은 알루미늄, 아래쪽은 그 철로 된 그 데타카프리라는 재료를 수입해서 그걸 사용하니까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함정이 고속으로 달리면은 선수 쪽은 이렇게 번쩍 들리는데 선미 쪽은 또 밑으로 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트랜섬 프랩이라고 그 체양같이 생긴 거를 각도하고 폭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그 최상의 조건을 그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중량을 줄여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애를 쓰신 걸 잠깐 이제 들어도 이제 알겠는데요. 심재동님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PKM을 시제정에서 이제 개량형을 하면서 거의 같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 2차 이 개량형은 그 군함의 A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양이라는 것이 PKM, PSMM과 그 같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 함교 앞부분에 그 이마 부분에 그 바이저 프레이트라고 저희들은 불렀는데, 바이저 프레이트라는 건 이 눈썹 그 이마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와 있죠, 이렇게 앞부분으로. 그래서 이 상부 구조물의 앞쪽 이마에다가 그 붙이는 구조물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모양만의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PKM의 함교, 즉 노천 함교의 그 지휘소에 그 이 바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풍향의 그 모양을 갖다가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처음에는 이마에다 다 그 슈퍼스트럭처 상부 구조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 그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선 후랩 문제는 사실 양수리에 가게 되면은 이 근교에서 그 우리 고속선이 이렇게 쭉 이 고속을 내면서 달리게 되면은 앞부분이 버쩍 들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배도 뒷부분에 그 후랩이 있습니다. 달리게 되면 앞쪽으로 이제 고속을 내게 되면은 그 선미 부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후랩으로 이 가라앉는 것을 갖다가 억제해 줍니다. 이렇게 뜨게 억제해 주면서 양력을 받아 가지고서 고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시운전을 이제 했을 때 13, 14나트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속력이 올라가게 되면 뒷부분이 트램선 스톰이라 그러는 그 선미 트림이라 그러는데 트림 바이 스턴이라 그래야죠. 선미 트림으로 해가지고 양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그 후랩이라는 건 그냥 플레이트입니다. 그냥 밑에 그 섬유에 붙어 있는 이것의 넓이하고 그러니까 넓이하고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번 정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시운전을 해 가지고 최종 이걸 갖다 확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부 그 셋업된 그 트랜스 후랩으로 설계를 갖다가 완료했죠. 아까 또 뭘 말씀하셨냐면은 그 기관실의 그 공기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고마력이다 보니까 그냥 그 엔진만 들어가 가지고 엔진에 그 에어만 들어가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대한 그러니까 그 공기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하죠. 그 산소를 갖다가 기관실에다 강제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그 팬으로서 강제로 넣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팬을 갖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럼 그만큼 또 웨이트가 나가죠. 그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면서 옆에서 이렇게 그 속도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벤츄리 타입으로 해가지고 바꿉니다. 바꿔가지고서 그 기관의 그 과열을 막고 다음에 그 기관 출력을 갖다가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에서 보게 된 많은 문제들이 이론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 가서 설계도 있지만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험적인 요소와 또 트라이얼 앤드 에러의 그런 그 노하우가 훨씬 중요하다는 아주 그 값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차량에 관련된 또 플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과정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죠.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적인 실전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같이 결합이 돼야지 이제 이게 좀 완성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건조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또 지금도 기억하면 또 굉장히 또 회고할 만한 그런 또 이야기거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전무님? 그 고속정은 이제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저 알루미늄 합금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용접 조건에서는 분진이나 이런 먼지가 있으면 용접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샌브라스팅이라고 모래로 뿌려가지고 페이퍼처럼 거칠거칠하게 해야 그 페인트가 잘 달라붙거든요. 예. 그래서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진기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제습기도 설치돼야 되고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갑판실 전체를 이제 그 샵 안에서 용접해가지고 나중에 크레인으로 들여다가 이제 선체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산화를 늘리자 해가지고 페인트 국산화를 개발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르표 대한페인트하고 고려화학에 개발을 시켰는데 처음에 그 페인트를 개발한 시제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체 시공하기 전에 이런 철판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페인트를 도장을 해서 그 바닷물에다가 담궈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이렇게 건져보니까 그 접착력이 안 좋아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저 하부에는 그 안티 파울링 페인트라고 그 이끼라든가 파래라든가 그 조개 껍질 같은 게 붙으면 이 속력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지 못하게 그 독성이 나오는 그런 페인트가 있어요. 그거까지 나중에는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된요, 그 PKM 참수용은요 무려 100척 이상 정도 건조 배치됐습니다. 국내 개발 함정에서는 뭐 가장 많은 이 함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영수 제동님, 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PKM을 건조를 했고요? 실제 이 해상에서 이 PKM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해양 안보 상황이요. 안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선 그 김일성이 그 6.25 전쟁을 도발하면서 지상군하고 공군력만 가지고 충분했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군력과 지상군과 공군력으로 파죽지세까지 같이 남하해서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해 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를 해서 전반적인 전세를 갖다가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이제 그 한국전 그 전쟁 양상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한국 전쟁 휴전 후에 해군력이 없었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 한국 전쟁 휴전 후에 북한은 그 해군력 증강에 그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 20년,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는 이미 그 수백 척의 그 해군 함정을 그 보유하게 됩니다. 그 이미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 벌써 북한 해군과 우리 그 한국 해군의 그 전력 격차가 굉장히 심화됐고요. 북한이 또 이제 그러한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1973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해에서의 북방 한계선에서 이제 도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서북 5개 도서를 출입하는 그 해역이 자기네 해역이니 서북 5개 도서를 출입하는 남한의 선박들은 자기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NLL 북방 한계선을 도발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그 축 후방 그 우리 해역에다가 지속적으로 간첩선을 갖다 침투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그 하여튼 그 안보 상황이 굉장히 특히 해양 안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전력 열세 그리고 작전적 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PK와 PKM을 본격적으로 그 양산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PKM이 100척 이상이 건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그 많은 선박 함정들이 건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전 임무에 그 운영 개념과 그 임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그 많은 전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함정이라는 것은 뭐 건조해서 운영 당시에서 뭐 그냥 100%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제 함정은 3분 개념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정비 3분의 1, 그다음에 훈련, 교육 훈련 3분의 1,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 이제 작전 투입되는 이러한 이제 3분 개념으로 운영되는데요. 뭐 100척 이상이라고 해봤자 3분 개념으로 보려면 한 3-40척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전 소요는 접촉 해역의 NLL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 최신 함정들을 전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후방 대간첩 작전을 위해서 전 해안에 그리고 도서에 PKM과 PK를 갖다가 그 전체적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함정 척수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분 개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한국 해군은 함정 가동률을 한 70% 이상 항상 그렇게 그 유지하면서 그 함정을 그 운영을 했던 것이죠. 실제 해상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PKM들이 이제 그 우수한 성능,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접촉 해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북방 한계선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역전의 용사 김달륜 제독도 계시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간첩선을 하나씩 색출해서 잡아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듣기에 PKM이 100척 이상 된다고 해서 많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3분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 또 되지는 않네요. 더군다나 3면이 지금 이렇게 바다로 돼 있어서 후반에까지 이걸 방어를 해야 된다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전쟁이었다.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압도적인 지상군과 공군력을 갖춘 북한에게 6.25 전쟁은 그야말로 완벽한 전쟁이었다.
그에 맞선 대한민국 국군은 맨주먹의 부대나 다름없었다. 한국 육군은 애국심 하나만 빼면 1775년 독립전쟁 당시의 미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력. 개전과 함께 38선을 돌파,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동시에 미국의 지원이 닿을 시간조차 주지 않기 위해 전쟁 첫날 부산항 장악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김일성. 하지만 그의 완벽해 보였던 전술은 단 한 척의 군함에 의해 완벽하게 꺾이고 만다. 수평선 위를 전속력으로 남하하던 괴선박을 4시간에 걸쳐 추적한 끝에 북한 무장 수송선임을 확인했어요. 모든 승조원은 맹물로 건배하며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결의한 뒤 전투에 임했지요. 치열한 교전 끝에 적함의 함교가 부서지고 침몰했습니다. 그 후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의 첫 승리였으며 대한민국 해군이 써내려갈 결사항전 해전사의 첫 장이기도 했다. 그 위대한 역사에 기록된 또 하나의 이름, 참수리호. 간첩선을 계속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하고 제2의 6.25를 위해 바다에도 확실한 남침 루트를 구축하려던 북한. 그들의 야욕을 가로막고 우리 해군 전력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한 참수리호의 활약상. 참수리호가 가져온 변화와 참수리호가 개척한 미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바다의 진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준비된 자료 잘 봤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요. 우리 PKM 고속정이 초기 모델로 그대로 양산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능 개량이 이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재동님, 어떤 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그 설명을 했지만 무장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그 고속정으로서는 개량을 좀 말씀드리면은 1차 그 시제정 세척은 그 상부 구조물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 마감재나 안에 그 가구가 그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제정이다 보니까 좀 개선할 부분이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 2차 개량형, 그 코리아 타코마에서는 개량형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외형적인 것 말고도 이런 그 내장재를 그 PSM하고 그 같은 그 알루미늄 합금의 그 메션 그릴로 해서 모두 바꾸고 내부의 모든 그 함내 그 가구를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죠. 그 이후에는 그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그 가구류는 전부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하게 되죠.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같은 선형으로 그 같은 그 모델의 그 고속정이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그 개량이 1988년에 이루어지는데 1988년에 건조되죠. 이루어져 가지고 33m 그 길이가 37m로 그 증가되면서 많은 것이 개선되고 보강됩니다. 길이가 그 커지면서 중량도 150톤에서 170톤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속도는 거의 같고 거주성은 엄청 좋아지죠. 배가 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길이가 길게 되면은 그 속력, 그 속도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이
그 조선공학의 그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그 배우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해함 이제 포항함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해급에서 포항 초계정으로 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한 10m를 갖다가 그때 또 그 느리게 됩니다. 모든 그 기관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하면서. 그래서 이 이론을 그대로 그 적용을 해서 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무장을 갖다가 강화시키는데 그 37m 그 고속정은 그 함수의 함포를 30mm ML의 그 2연장 자동포에서 화력이 강화된 40mm 버퍼스 단연장 속사포로 이걸 바꾸고요. 함교와 함해는 20mm나 40mm 수동포를 분당 3,000발까지 발사가 가능한 국산 발칸포로 바꿉니다. 이런 자동포로 바꾸면서 또 그에 걸맞게 국내에서 개발한 WCS-86이라는 사통 장치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걸 탑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한 수준의 중형 고속정으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게 되죠. 이 자동화의 결실이 2번에 걸친 연평 해저에서 독특히 그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참수리호의 이제 건조 목적이요. 70년대 중반에 극성했던 이제 이 북한의 해상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 참수리호가 이 서해 해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좀 막는 데 효과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다륜 지도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 중에 참수리호의 역할과 임무, 그다음에 작전 성과에 대해서 쭉 어느 부분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수리호가 배치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의 전술이 바뀐 겁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는 북한이 간첩선을 침투시킬 때 어선이라든지 기타 선박의 간첩들을 싣고 연안으로 접근해서 했는데 참수리호 고속정이 생기고부터는 북한에서는 모선이라고, 그러니까 간첩선을 싣고 다니는 큰 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배 간첩선을 거기다가 싣고 나서 속력을 40나트 이상을 만드는 그런 다시 말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소모성을 유도하게 되었죠. 참수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침투하는 과정도 보면 어떤 침투목을,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대기를 해놨다가 거기에 가장 취약한 점, 우리가 취약한 점, 그러니까 북한으로 볼 때는, 북한 해군으로 볼 때는 우리 해군의 취약점, 다시 말해서 배치된 당시 중간 지점이라든지 뭐 이런 취약점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침투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선을 두고 모선에서 자선을 재가지고 침투를 시켜왔었습니다. 만일에 거기 참수리호가 없었더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수리호를 서해상에 배치함으로 해서 나중에 연평해전 관련의 부분에서 또 이야기할 시간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배치함으로 해서 북한 경비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겁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빠른 고속정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이 참수리호를 배치함으로 해서 이런 역할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우선 그 참수리호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참수리호가 지금까지 있던 것은 저는 볼 때 추진입니다. 엔진. 과거에 그 참수리호 엔진은 독일에서 제작한 MTU라는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조함 전문가도 계시지만은 지금 거의 반세기 동안 MTU 엔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단시간에 고속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엔진을 정지 상태에서 전속으로 35노트까지 올 때 불과 1분 이내 정도 시간, 1분 몇 분 이내에 속력을 올 수 있던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지를 하게 되면 바로 엔진에 무리 없이 정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만큼 우수한 추진력을 가진 엔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참수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도 지금까지 50년 동안을 참수리호를 써왔으면서 엔진 부분은
외제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왜 국산화를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운용자 입장에서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참수리가 배치된 이후부터 간접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규 해상 전력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상당 부분 1970년대 도발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심재동님께서. 그 엔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부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엔진을 갖다가 선택을 하면서 사실은 그 업체, 독일의 그 업체에서는 그게 전부 시제 그 엔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 그러니까 프로분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고속을 우리나라만큼 그 고속정을 소유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그 대당 마력이 큰 거, 그러니까 고마력의 엔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유에 의해서 그게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프로분이 안 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때 우리의 장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굉장히 싼 그 비용을 적게 그걸 갖다 구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엔진을 우리가 거의 뭐 개발을 해다 실패한. 그 다행히도 그 엔진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가속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PSMM처럼 가스터빈 엔진으로 그거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국산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산화가 그때부터 시절을 하고 아까 그 방산특별법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쌍용이었는데 쌍용에다가 얼마 말이에요. 그게 해당입니다. 쌍용에서 전체 그 국산화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다 임무를 줘가지고 결국은 그 기술 도입 생산이지만 국산화를 갖다가 마쳤죠. 지금 그래서 전부 그 후신 지금도 쌍용 엔진이 있지만 거기서 그쪽 MT 엔진을 갖다가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제 참수리호가 우리 바다에서였던 굉장히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북한의 도발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방어선상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간첩선 격침한 이런 사례적인 것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게 1980년 3월 25일 그날 저녁에 생생한 기억을 다시 기억을 더듬게 해줘서 기회를 줘서 더 고맙습니다. 1980년 3월 25일 12시 그러니까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포항항에 전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해역 사령부 부산에 위치한 이해역 사령부에서 긴급 전문이 날라왔습니다. 포항 소위 말하면 토끼꼬리라고 있습니다. 토끼꼬리 밑에 양포리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미식별 선박이 이 전탄 감시소 즉 레이더 사이트에 접촉이 됐으니 배가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와라 하는 긴급 전문을 수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요일날 12시면 낮에 운동하고 저녁에 이 대원들이 막걸리도 한잔하고 거의 잠을 드는 시간이었는데 그날 전문을 수신해 보니까 예감이 이상한 겁니다. 정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예감이 이거 보통 그게 아니겠구나 하고 제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긴급 출항을 시켰죠. 나가면서 전투 배치 준비를 시키고 나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총과 실탄을 바로 각각 그 대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저는 정장이 함교에서 이거 리시버를 그러니까 레디오를 청취를 하죠. 함대에서 지시하는 레디오를. 여러분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한 겁니다. 막 굉장히 시끄럽죠. 막 여기저기 그때는 VHF 통신기 돼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뭐가 있나 하고 내 예감을 더듬어가면서 그러니까 포항 토끼꼬리를 도는 순간에 제가 생각하는 불과 한 10여 분 만에 그 간첩선 우리 레더에 접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는데 완전 전투 배치를 했죠. 전투 배치하고 그냥 전투 배치가 아니라 실탄까지 장전한 상태에서 전투 배치에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불과 한
2, 3분 됐나?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해안가에서 탐조동이 이렇게 비춥니다. 탐조동 아시죠? 탐조동이 이렇게 비추는데 탐조동은 해안가에서 탐조동을 이렇게 비추면 우리는 배가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안에 있는 물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빛 때문에. 그런데 탐조동이 진행하는 그 순간에 정장이 제가 이제 직접 눈으로 봤는데 제가 그때 이 방송국에 나와서 출연해서 얘기할 때는 호마이카라는 그 말을 썼는데 뭐가 반짝반짝한 윤이 나면서 국방색의 색깔이 크지도 않은 2m 크기의 이렇게 물체가 보였습니다. 예. 그게 안테나가 VHF 안테나 비슷한 게 나타났고 순간 저게 간첩선이다. 쏴라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이 사격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순간을 간첩선이 나를 보고 정장이 보고 있었는 거예요. 정장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전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장 뒤에 있는 터보 차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실 위에 거기 20mm 이 소총수가 있습니다. 정장 위에 소총수가 바로 이 흉탄을 맞고 그대로 쓰러져 죽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응사를 같이 이제 사격을 같이 했죠. 하니까 이 간첩선이 도망을 간 겁니다. 외해로 도주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전속을 해서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다가 이 간첩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파도가 한 2 내지 3m 됐어요. 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 불빛이 있는 어선으로 접근이 됩니다. 간첩선이. 오늘 어선을 보고 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위협 사격해 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후기를 들어보니까 간첩선이 어선에 들어가서 선장이 누구냐 나와라. 성조원은 그대로 그냥 아까부 소총하고 난사를 한 겁니다. 그 모든 성조원들이 죽은 척하고 이렇게 다 엎드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선장은 여기다 팔통에 관동상을 입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있으니까 간첩선이 그게 어선과 분리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파도가 2 내지 3m였고 칠흑 같은 그때 시간이 2시 정도 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속정 그때 PK는 40mm 수동으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동하는 그걸 정조준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에 고속정을 처음 만들 때 함수 부분이 그러니까 선수 부분이 굉장히 단단한 철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언뜻 정장이 그때 순간 알았습니다. 그래 좋아 방위 그리 불러 그대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간첩선이 나오는 침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을 저어 간 거죠. 가서 저는 이제 들어받으려고 왜냐하면 도저히 앞에 있는 함수 보러 가면 되질 않으니까 들어받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거 레이더 전탐실에서 공고를 하는 거죠. 뭐 방위 거리 얼마, 방위 거리 이렇게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대로 그냥 간첩선을 들이받아가지고 간첩선이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흔적도 없이 침몰된 거죠. 그리고 침몰된 후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선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요. 모선을 레이더를 보니까 한참 동안 그 탐색을 하고 있는데 뭐 레이더상에서 뭔가 접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모선이라고 판단하고 따라갔죠. 따라가고 40mm 사격을 하고 갔죠. 가니까 그때 이제 울산에서 온 지원 편대가 그 레이더에 잡힌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원 편대인지 뭔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이 엉망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간첩선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익을 하기 위해서 다 통신에 개입하다 보니까 통신이 폭소가 되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역 사령부의 지휘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함이 갖고 있다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따라가서 사격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을 우리가 말하는 워닝 라이트라고 그러죠. 그거를 점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등을 하고 난 후에 이게 우리 배라는 걸 우리 곧 지원하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40mm 포가 우리 동기생이었습니다. 신은진 대위라고 그 배 이 함수 쪽에 꽂히게 됩니다. 다행히도 탄약고를 스쳐가면서 다행히도 그쪽에 인명피해라든지 선체 파손된 것 외에는 파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날씨 새벽 4시인가 5시 지나고 이제 어둠이 이제 좀 가고 날이 이제 좀 이렇게 희미하게 밝아서 이제 작전은 끝난 겁니다. 끝나고 이제 포항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그다음 바로 해군본부에 올라서 기자회견하고 뭐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작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시다시피 1980년 3월 달이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때는 보안사령관이죠.
그건 몰랐습니다만은 그 정권이 아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인데 굉장히 많은 간첩선들이 동서남해에 침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간첩을 침투시켜 사회를 교란시켜야지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오판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정부에서는 간첩선을 신고하거나 간첩선을 잡으면 포상금을 3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 1980년 3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고기는 조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혹시 저기 불만 꺼지면 간첩선인 줄 알고 전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접수받은 해역사의 대구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고속정들이 막 밤에도 2번 내지 3번 뭐 자다가도 나가도 검색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어떤 권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 배치하면 또 무슨 어선이겠지, 호는 어망이겠지라고 전투 배치 그냥 적당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도 안 하고 그냥 총만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탄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실탄 없는 상태에서 검색만 하게 되는 거죠. 저게 뭐 어선인지 아니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만일에 제가 그때 실탄을 정전을 주지 않고 같이 응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바로 응사를 하고 간첩선을 격침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굉장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속적인 취약점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저기 저가가 식별이 돼야지 기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이더는 나타나지만은 저기 무슨 배인지 간첩인지 적인지 우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혼전 속에서 제가 80년 3월 25일 그 작전 이후에 우리 해군 고속정 연술 교리가 바뀝니다. 많은 양의 부분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전포 일제 사격이라고 있습니다. 자, 물체가 있다. 그러면 전포를 그냥 갖다가 들이붓는 겁니다. 물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조준이고 뭐고 없이 그대로 갖다 붙습니다. 그 포술 34라고 명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거리를 줘가지고 천야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1000m 1km 내에 반경이 들어오면 그게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불을 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워닝 라이트를 켜면 그 사람이 형님이 되고 불을 끈 사람은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척 이상 잘 안 넣죠. 그러니까 작전을 하는데 2척에서 이렇게 되면 혼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천야드 워닝 작전이라는 교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문제. 그 당시에도 SSB라고 HF 통신기가 있고 그다음에 VHF 초단파. 요게 이제 VRG 46이라는 장비가 있었는데 그 장비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핵성들 듣고 있습니다. 듣고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많은 이 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통신이 혼돈되다 보니까 지휘가 안 되는 거예요. 지휘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의 단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훈이 돼가지고 후일에 간첩선을 잡는데 상당한 그 이후에 상당한 많은 교훈을 남겼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간첩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방탄복이 있습니다. 고속 중에. 그냥 뭐 방탄복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잘 안 입어요. 입으라고 그래도. 그런데 그 작전이 끝나고부터 선박 검색한다고 그러면 교육이 필요로 온 겁니다. 그대로 방탄복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원들은 그 위에다 한 개 더 입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탄복이 부족해서 몇 개 가면 못 찾아가지고 입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는 그런데 과연 이제 지난 대위 때 감히 제가 정장으로서 그 젊음과 어떤 그런 패기를 가지고 우리 대원들과 같이 그런 충돌 공격이 없었더라면 간첩성을 격침시켰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게 다시 1980년 3월 25일 밤 12시에서 4시 정리될 때까지 하나의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다시 그 시간대 그 공간으로 포항 언저리에 이제 그 부분을 간 것 같은데 지휘관의 어떤 그런 판단력 또 용기 그 이후에 이거 새롭게 매뉴얼을 개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또 지금의 또 오늘의 해군이 있게 하는 또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또 갖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참수료의 이런 그 해양 안보 덕분으로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해양 안보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좀 든든해진 면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100척이나 넘는 배를 이렇게 건조해 가면서 또 건조 과정도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철우 전무님,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건조하는 과정에서 뭐 또 기억할 만한 또 그런 이야기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고속정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중량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참수리호에서는 취사 도구나 화장실까지 없앨 정도로 아주 그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점은 첫째 그 장비가 첫째 가벼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능이 또 빠지지 않고 좋아야 되는데, 이런 장비나 제품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거주실하고 엔진룸에는 그 송풍기,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게 여러 개가 필요한데, 그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제품이 알루미늄 제품이 된 것을 이제 저희가 찾아냈는데, 문제는 이제 중량은 가벼운 대신에 이게 부식에 약간 또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량도 중량이지만은 그 풍압 면적을 적게 받을수록 이 속력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조타실 또 갑판실의 높이를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조타실, 갑판실 그 구조도면을 해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수석 감독이셨던 그 엄도재 대령이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더니, 아, 이거 좀 높은데? 이거 좀 낮춰야겠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철거하고 다시 붙이려면 인건비 추가되죠. 공사기간 늘어나죠. 또 공사기간 내에 그 준공을 못하면 또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번 이게 협의 끝에, 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럼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인 받고 결국 철야 작업을 해서 그걸 또 수정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약속된 시간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해군의 함정 건조사 측면에서 이 참수리호가 갖고 있는 의미,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심재동님께서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참수리호 그 건조는 사실 같은 시기에 이 착수하는 그 울산함하고 그 경쟁 의식 속에서 그 건조된 고수정입니다. 울산함을 건조하는 그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에 군함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던 단계인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 아주 용이하고, 또 북의 그 대남도월에 전술적으로도 잘 쓸 수 있는 그 고수정을 만든다는 그 선도자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PSMM을 건조한 그 조선소에서 PKM을 건조하기 때문에 선진 기술을 갖다가 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 또 PKM의 대량 건조를 성공적으로도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량으로 건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건조 비용에 비해서 아주 그 유용한 그런 함정이라는 것을 그 의미할 수 있죠. 이 대량 건조에 따라 군함 그 건조에는 확실한 그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PKM은 또 어떤 나라에서도 적합한 그 페트롤 보트로서 퇴역 후에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서 주력 함정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은, 또 이 의미가 있는 것은, 두 달에 한 척씩 그 고속정을 그 건조하게 되니까 이 정도는 언제든지 그 쉽게 건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호위함, 초계함 개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철 조무님, 지금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같은 질문인데요. 참수리호 건조가 어떤 의미를 갖게 할까요? 네. 배는 이 움직이는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일반 상선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함정은 더구나 속력이 빠르고 또 기동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정에 불모지인 한국에서 고속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게 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함정의 국내 건조 기술을 축적해서 우리가 만든 함정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며 나아가서는 수출까지 하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7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미사일이나 무기 수입하는 것을 아주 견제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를 개의치 않고 사각 육면체로 된 그 엑소세라는 함대함 미사일을 프랑스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PKX에 설치해서 해상에서 시운전을 실시했어요. 근데 그날 파도가 높아가지고 야 이거 명중률이 낮아서 어쩔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목표물에 보기 좋게 명중하자 박 대통령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한국 해군의 고속 함정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첫 삽을 뜨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북한의 비정규적 도발에 맞서서 만들어진 서해 수호신 참수리호. 그 파란만장하고 장렬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